어떤 선택은 제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의 선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 사이의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젊었을 시절 아내와 연애를 했을 때 전 솔직한 심정으로 아내와 결혼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젊었고 그 당시 제 또래 젊은이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애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전 반대로 최대한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 만났던 아내와 진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전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산다는 게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21살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여느 때처럼 만남을 가지던 아내가 그날따라 유독 쭈뼛거리고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정작 입은 열지 못하길래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고 물어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망설이던 아내는 우물쭈물하다가 제게 임신을 한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렸죠.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임신이 분명 저와의 아이일 것이라는 건 머리론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임신이 이렇게 갑자기? 원래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 전 21살이었지만 당시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임신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아내의 임신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했기 때문에 전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찍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늦게 결혼하겠다던 제가 자발적으로 와서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그 사실은 좋으셨는지 두말할 거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봐라. 어쩌면 아이가 생긴 게 하늘이 점 찍어준 운명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일단 호기롭게 결혼도 하고 아주 작은 단칸방이지만 함께 살 집도 어찌어찌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얻긴 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여 부부로서 살아가고 또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자고 이렇게 행동하긴 했지만 전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오로지 집을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싶었어요. 왜 내가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집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듯 하면서도 틈만 나면 밖으로 놀러 가기 바빴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며 현실을 잊고자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도 아마 저와 이렇게 갑자기 애가 생겨서 결혼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역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부여된 상황이었고 아마 저만큼 답답하고 자유를 잃은 것 같다는 심경을 느꼈겠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희의 마음 상태는 물론이고 저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해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잡일이나 전전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는데 그 돈으로 저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먹고 산다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애 기저귀는 샀어? 사긴 샀는데 모자라. 아무래도 집에서 천을 기워서 천 기저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특히나 애를 키우는데 어쩌면 그리 돈이 많이 드는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가고 약을 지어야 하는데 그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요즘은 애들 위해서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 더 많이 들겠지만 제가 젊었을 당시에도 애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저랑 아내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부부는 더더욱 그랬죠. 저도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휴,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힘이 드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볼게.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질 거야. 그래도 처음에는 비록 예상치 못한 결혼이라고 할지언정 저나 아내나 서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간간히 웃으며 농담을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원해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와 아내 모두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이야기할 힘도 없었고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전 집에 와서 지쳐서 쓰러지는 게 일반적이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서툰 솜씨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1년, 2년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가진 돈도 다 떨어졌고 당장 애는커녕 저희 먹고 살 밥 한 끼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라면 끓여 먹어야 해? 우린 그렇다 치고 애는 이런 거 먹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당장 돈이 없는데.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오든가. 내가 안 벌고 싶어 안 벌어? 나도 애 때문에 그런 걸 어떡해. 나는 뭐 억울하지 않은 줄 알아? 내 나이 때 친구들은 다들 이렇게 비참하게 안 산다고. 그래, 너 참 잘났다 잘났어. 됐어. 그만 얘기하자. 말이 안 통한다. 가난은 빗장 사이로 스며들어와 우리 부부의 사이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찬 공기가 가득한 바깥으로 나와 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이 사태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그러다 저는 다시 들어와서 결연한 얼굴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 고아원으로 보내자. 뭐? 당신 뭐라 했어 지금? 우리 애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는 우리도 불행해지고 애도 불행해질 거야.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일반적인 부모였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낳은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못된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년간 아이랑 함께하며 당연히 내 애라는 생각에 정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아이가 저와 아내 모두 예상하지 못하게 생긴 아이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작은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선 완전히 자격 실격이었죠. 아내는 제 말이 무척이나 충격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고아원을 보내자고 해.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가 적게나마 여유가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현실을 봐. 당장 일도 제대로 안 구해지는데 어떻게 새 식구가 살아갈 거야? 차라리 이렇게 부모한테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못하면서 클 바에는 고아원에 가는 게 낫다고.
우리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잖아. 맨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 못하고. 안 돼. 그래도 그건 안 돼. 아내는 제 말에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더 꼭 세차게 껴안았지만 이미 아내의 눈동자도 저만큼이나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역은 제가 해야 했어요. 몇 날 며칠 계속된 저의 설득에 결국 아내도 넘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나마 저보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의 4살 생일 전날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꼭 찾으러 올게.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아내는 울면서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쥐어줬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맡기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후련함이었어요. 물론 미안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아직 철이 없던 저는 아이를 그렇게 부모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보단 당장 내가 아이에게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은 제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해주더군요. 그 뒤에 전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잡일이나 전전해서는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내 역시 걱정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도와주겠다면서 저를 보조해 주었어요. 잔인하지만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고아원에 맡긴 첫째 아들 역시 잊혀져 갔죠. 그렇게 약 8년, 삽시간에 대박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갔던 제 사업은 8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서 전 이제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던 과거가 언제라는 듯 이제는 어지간히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재산에는 타격 하나 없을 정도였고 저와 아내는 비싼 옷, 비싼 물건들을 사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제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잘 사는데 고아원에 맡겼던 우리 아들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 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을 아예 잊고 있었던 저와 달리 아내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 생각이 문득문득 났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돈을 모아둔 뒤에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야. 만약에 아이 데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안 좋게 흘러가서 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다시 애를 고아원에 맡길 순 없잖아. 조금 더 지켜보자. 그 지켜보자는 시기가 1년, 2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2 자식을 더 낳았어요. 제가 35, 아내가 34일 때 일입니다. 이런 말조차 변명이겠지만 자식이 둘이 더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시절 나왔던 첫째를 등한시하게 되더군요. 그때 낳았던 첫째는 제가 원치 않게 생겼던 아이였고 뒤늦게 낳은 둘째와 셋째는 저와 아내가 모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생긴 아이여서 그런지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 셋째는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식이란 생각에 정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당시 저는 첫째 생각을 하면서도 첫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아직 철이 없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차피 우리랑 산 지도 오래됐는데 고아원 생활에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합리화도 하고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고아원에서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지요. 4살에 맡겨진 아이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때론 찾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때 이기적이게도 저는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일도 계속 잘 되고 있고 모아둔 돈도 많았고 첫째를 데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전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첫째를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변명거리, 위안거리를 혼자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래, 걔는 그냥 거기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라면서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중간중간 이제는 첫째를 데려와도 되지 않냐며 제게 사정을 하고 애원도 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안 된다 말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자식이라고 할 애들은 둘째와 셋째뿐이야.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첫째가 우리 용서할 거라 생각해요? 이건 천벌받을 짓이에요. 안 된다고. 나랑 갈라설 거 아니면 더 말하지 마. 왜 이리 제가 고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는지 나중에 가서는 아내도 포기하고 첫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전 둘째와 셋째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안겨줬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도 시켜줬고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 하나 없게 했어요. 혹시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라고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거리낌 없이 돈을 써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와 셋째가 다 커서 자기 남편이랑 아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까지 키워냈습니다. 젊었던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뿌듯해서 나이가 든 것에 대한 슬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나이가 든 아내와 매일같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65이 되었을 때 그전부터 몸이 아팠던 아내는 매일같이 아파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곧 내 곁을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전 아내 유품을 정리하며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주 쓰는 가계부 노트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의 유서 아닌 유서였죠. 이걸 본다면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 있겠네요. 여보, 그동안 나랑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로서 제대로 당신을 보조한 것도 없는데 참 고맙고 미안하네요. 내가 없어도 착하게 자란 우리 자식들이 당신을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부러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젠 나는 곧 떠날 테니까 그 전에 꼭 당신에게 한마디만 해두고 싶어요. 우리 첫째 잊지 말아줘요. 여보, 나 역시 확신이 없어서 첫째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당신의 말에 고개를 주워꾸렸지만 다 늙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만큼 미련한 생각도 없더라고요. 어려웠어도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자식인데 요즘 자꾸 꿈에 첫째가 나와요. 첫째는 내 꿈에서 매일 울기만 해요. 부모 손을 떠나서 고아원에서 자란 첫째가 힘들게 어른이 된 것은 아닐지
너무나 걱정이 돼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우리 첫째에 대해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 안에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해요. 우리 첫째 이제 와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자식으로 삼아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건 당신도 물론이지만 이미 우리 없이 오랜 시간 살아온 첫째에게도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첫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만약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부디 도와줬으면 해요. 나는 내 첫째한테 지은 죄를 갚지 못해서 하늘에 가면 지옥에 가겠지만 당신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첫째에게 지은 죄를 갚아 나가길 바래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대며 스스로 위안하려고 해도 자식을 버렸다는 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죄니까요. 아내가 진심 어리게 적은 유서를 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제가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했던 걸지도 몰랐던 첫째에 대한 고민과 저조차도 무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렁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일상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참 양심 없게도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첫째에게 했던 제 행동이 너무나 가혹한 행위,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때서야 참회의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업처구니 없고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흘린 눈물은 마치 그가 제가 외면해왔던 죗값을 치르려는 듯이 계속해서 제 뺨을 적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다음날 저는 첫째 행방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에게는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찾아야 했어요. 한참 둘째와 셋째를 키우면서 첫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첫째에 대해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전 심부름센터도 찾아가 보고 하여 얼마 안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찾은 첫째 아들의 마지막 행방은 저를 차디찬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미 오래전 사망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납골당에 있을 수 있느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너를 찾을걸. 납골당이었습니다. 뒤이어 알게 됐지만 첫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전 제대로 정신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아들이 있다는 납골당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익숙한 아들의 이름 석자와 아들의 사진을 보고서야 정말로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에는 어른이 된 아들의 사진과 어릴 적의 아들 사진이 같이 있었는데 어른이 된 사진에서도 어릴 때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무슨 생각으로 버스를 타고 집까지 향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키운 자식들은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늘 부족함 없이 키워서 행복하게 성인이 되어 자기 가족까지 꾸렸는데 내가 버린 아들은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커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첫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이뤄질 수 없는 일이지만 자꾸 가정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더 일찍 첫째 아들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냥 애초에 첫째를 그렇게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끌어안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그런 가정을 해봤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걸 머리론 알면서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에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내 아들, 다른 가족은 없었을까? 그러다 문득 제 아들이 그 나이까지 홀로 살아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포함하여 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딸과 아들과 비슷한 나이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했던 조사이긴 하지만 내심 아들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던 저에게는 충격에 충격을 거듭한 일이었습니다. 대체 내 아들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길래 아내와 딸이 있는데도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일까?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주 어렴풋한 기억 속에 첫째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애였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간식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득 돌이켜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때도 저희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더군요. 분명 그런 착한 심성으로 자라났으니 자기 딸과 아내에게도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텐데 그런 딸과 아내를 두고 홀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로선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존재 자체도 몰랐을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아들의 아버지임을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유언은 첫째가 힘들게 살고 있다면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 첫째는 죽었으니 그런 첫째가 남기고 간 며느리와 손녀라도 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직접 며느리와 손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서 순간 아무 말도 못할 뻔했습니다. 30년은 좋게 돼 보이는 낡은 빌라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날 맞이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이 모습도 결국은 나 때문이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손녀의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는 처음 봤지만 왠지 나에게 할아버지 왔냐고 물어볼 것만 같았어요. 핏줄은 어디서든 끌리는 법이라는데 정말 그 말이 맞기라도 한 듯이 끌리더군요. 내가 너의 친할아버지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저 같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써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거두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노인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단 소식을 들어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에게나마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금으로 미리 뽑아둔 1억을 건네주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누구시길래? 그냥 묻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며느리에게 어거지로 1억을 쥐어주고 돌아오는 게 하도 많이 울어서 이젠 눈물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아들 생각이 나서 전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게 된 것도 혼자 품고 있기에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천륜을 저버린 저를 욕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아이가 힘들 건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나 살자고 그런 선택을 한 저. 분명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먼저 간 첫째가 저 같은 나쁜 아비 만나서 너무 고생한 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첫째는 천국에 가 있겠죠. 언젠가 제가 죽어서 하늘에서라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첫째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년 시절 잊지 못하는 친구 하나쯤 있으신가요? 두 번째 사연자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무료 급식소라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 친구를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감동적인 이야기라 얼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전 친구가 썩 많지 않은 편이고 늘 만나는 인연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나 예전 대학 동기들이라든지 그렇게만 가끔씩 만나는 편인데요.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혼자 머밀 때만큼 어울려 다니며 놀기 어렵잖아요. 가정에 충실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딱히 개인적인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유독 잊지 못할 친구 한두 명 정도는 다 있지 않으신가요? 전 특별히 뭐가 있다 싶은 유년기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서 튀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날라리거나 말썽을 피운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어린애가 되게 무게 있고 신비감이 있어서 다들 희한한 애라고 생각했었어요. 바로 민우라는 애였는데 맨날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고 딱히 존재감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다들 시선이 집중돼서 저와 그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대놓고 행동하진 않아도 학교 안에서 꽤 소문이 많았던 애거든요. 싸움을 엄청 잘한다든지, 선생님한테 대들었는데 선생님이 얘를 겁내서 못 건드린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에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것 같은 저 같은 애에게 얘가 말을 걸어오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저도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했어요. 어, 왜?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그만아, 다 읽었어? 나도 좀 빌려주라. 그 말에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동시에 고개가 돌아갔고 제 책상 한 귀퉁이에 있는 만화책이 보였어요. 전날 집 근처 대여점에서 빌려왔던 스포츠 만화였는데요. 이때 얘가 은근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접촉이 생겨서 그런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채 만화책을 집었고 내일 꼭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감히 못 건네고 그냥 달달 떨며 주었답니다. 그러자 바로 쓱 대답하더군요. 잘 보고 내일 갖다 줄게.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휙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난 앞으로 쟤한테 만화책 갖다 주고 말도 못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분명히 저거 안 돌려줄 텐데 대여점 아저씨한테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정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뭐라 말도 못한 채 끙끙거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라버렸어요. 제 책상 위에 고스란히 그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돌려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죠. 얼떨떨한 눈으로 집어서 그걸 다시 가방에 넣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 친구였어요. 너 이름이 뭐냐? 재민인가 세민인가?
나 김재민. 아, 그래. 재민아, 잘 봤다. 야, 다음 편은 언제 빌릴 거냐? 이때 대답을 주고받으면서도 너무 놀랬던 게 얘가 의외로 성실하게 다 읽고 어디 귀퉁이 하나 찢지도 않고 갖다 줬더라고요. 애들 말로는 싸울 때 진짜 무섭고 여기도 전학 온 거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만화책 관련해서 저랑 화제를 나눌 때에는 되게 평범한 애 같았어요. 나아가 일상적인 얘기도 저한테 편하게 걸어와서 전 은연중에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지 뭐예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거나 매점에 같이 가자거나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오니까요. 어느 날은 떡볶이를 사서 자기 집에 가자는데 약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저도 스스럼 없이 나섰답니다. 몰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초등학생인 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먼저 수술을 해주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대신에 삼촌과 이모들, 큰아빠나 작은아빠 등 친척들이 가끔씩 돈을 주거나 먹거리를 넣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응. 그래도 삼촌이나 이모들이 좋은 분들이셔서 굶을 걱정은 없어. 전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환경에 잘 적응이 되진 않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얘기를 나누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쯤 저희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셨길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요즘 친해진 애가 있는데 사거리 건너편 산쪽 뒷길에 걔네 집이 있었다.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듣고 한참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나중에 몇 번 제가 또 놀러 가고 하는 걸 아시곤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야, 재민아. 그 민우라는 애는 그럼 이 시간에 집에 동생이랑 둘이 있는 거지?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일어나라며 네가 앞장서라면서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길로 슈퍼에 가서 우유와 과자, 빵, 라면, 쌀 등 여러 가지를 잔뜩 사시더니 비닐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가득 담아 민우네로 향하셨어요. 제가 철문을 끽 열고 불렀더니 얼마 안 되어서 민우가 나왔고 저와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주 가볍게 안녕? 나 재민이 아빠다. 근데 너 키 진짜 크다. 이러면서 안으로 쑥 들어가시더군요. 그러더니 작은 텐마루 앞에다가 장바온 것들을 올려두시곤 이거 동생이랑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이, 저 부담 갖지 말고 먹어라. 동생이랑 무서울 텐데 문 꼭 잠그고 자고. 민우는 고맙단 인사도 못할 정도로 내내 황당한 눈으로 우리 아버지를 바라봤고 전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참 기묘하게 느껴졌던 이날 이후로 우린 왠지 모르게 약간은 좀 어색해졌어요. 민우가 저한테 딱히 말도 안 걸고 만화책을 빌리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괜히 뭔가 사다 줘서 민우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게 아닌가 싶어 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레 학년이 달라지고 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차에 저에게는 그해 학기 초에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기억은 너무도 큰 상처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의 차량이 돌진하는 바람에 허무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엄마는 크게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아버지와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구조되었던 저와 어머니보다 늦게 실려 나온 아버지는
일순간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을 정도로 크게 신체적인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제 얼굴 위로 어머니의 우는 얼굴이 보였고, 어머닌 그렇게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면서 어떡 하면 좋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아휴, 정신 좀 차려봐요. 당신 이렇게 허무하게 갈 사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어머니는 내내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를 건너보며 우셨고, 하늘을 향해 돌아오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전 정말 어색하게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상복을 입고 어정쩡하게 서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어른 손님들만 연이어 들어오던 와중에 웬 익숙하면서도 이 현장에서 보기엔 낯선 얼굴이 하나 보이더군요. 바로 민우였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고 전 너무 놀래서 말도 더듬거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같은 학교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일순간 놀라셨는지 한참을 쳐다보셨고 말이에요. 학교에 이런저런 얘기가 전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한두 달 정도는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의 방문이 너무 새삼스레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때 민우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질 않지만 장례식 3일 내내 꼬박 왔고 저랑 같이 있어 주었어요. 별 말을 할 상황도 안 되고 지쳐서 겨우 앉아있던 제 옆에 민우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가끔 챙겨드리고 물도 갖다 주며 계속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제 옆에 제 또래 누군가가 있어서 그 악몽 같은 날들을 좀 견뎠던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님 정신을 잃으시기도 하고 과로로 또 쓰러지시기도 해서 이모들과 고모들이며 할머니까지 여간 걱정이 많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자식인 제가 있는데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고 다들 저만 보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울어대기 바쁜데 그런 상황이 지치고 슬프다 못해 나중엔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어머니의 컨디션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좀 더 떨어진 이모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 학교 친구들, 더불어 그때 홀로 와주었던 민우와도 연락이 완연히 끊기게 되었죠. 이상하게 당시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제가 새로이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꽤 잘 지냈던 무리들이 있는데 민우에 대한 생각이 전 참 깊게 남아 있어요. 이후로 제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쩌고 하는 동안 그런 일상 속에서 어쩌다 한 번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쯤은 민우를 떠올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제 와이프와는 소개로 만났고 제가 꽤 반해서 따라다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딱히 남의 인생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저와 달리 와이프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맨날 그렇게 봉사활동이며 동네 지역 아줌마들과 함께하는 고아원 행사, 구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이런 걸 다니더라고요. 가는 건 좋은데 그 시간마다 제가 애를 봐야 하니 주말마다 쉬려다가도 힘들어서 한숨이 팍팍 나오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엔 세 가족 다 같이 움직이자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 무료 배식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딸은 친정에 맡겨두면 되니까 당신이 와서 무거운 것도 좀 같이 들어주고 배식도 해줘. 이번엔 좀 남자 힘이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하기도 벅차서. 부탁 들어줄 거죠? 우리 와이프는 요리도 잘하고 저한테도 살갑고 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자기가 결정한 걸 통보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본인이 계획을 다 세워버리고 그 안에 저를 넣어가지곤 지인들에게도 다 통보했으니 제가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투실투실 짜증을 내면서도 집에서 2살 배기 애기랑 토요일 내내 실랑이를 벌여가며 놀아주고 재우고 달래느니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께 손녀를 안겨드리고 우리 부부끼리 이제 그 장소로 행했는데 워낙 노숙자분들이 많고 대부분 남자들이라 그런지 저도 이날 따라오길 잘했단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심지고든 와이프라고 하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나름 긴장도 되더군요. 보니까 무료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분들도 거의 다 여자였고요. 여러 의미에서 남자인 남편들이 따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와이프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 내심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날 국통이며 밥통, 반찬통 등을 무겁게 옮겨대면서 와이프와 그 무리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당신 여기까지 따라와서 뭘 자꾸 앉아있어. 국도 같이 퍼드려. 얼른. 하며 재촉하길래 결국 국자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따라드리면서 전썩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인사를 하던 중에 키가 멀대같이 크고 눈매가 꽤 날카로운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머리는 허옇게새서 쇄골뼈까지 내려오는 긴 장발의 남자였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꽤 말끔한 편이었고 주름도 많지 않은 게 젊은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보면서 국을 떠들이고 그 남자분은 저에게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간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더군요. 전 그냥 이 정도의 인상만 받은 채로 다시 이것저것 시켜대는 와이프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멀대 같은 키를 주체 못한 걸음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국을 더 달라는 건가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갑자기 냉수를 확 쏟아붓듯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재민? 김재민, 김재민인가? 네? 이 말에 저도 와이프도 너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도 제 옷 한쪽을 막 더듬으면서 내가 이름표라도 달았었나 싶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허우적대는 제 몸짓을 물끄러미 보더니 다시 말을 하는데 진짜 이때 너무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김재민 맞구만. 나 그 박민우야.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제 눈앞에서 저를 안다고 말했던 그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 노숙자는 제가 중학교 시절 시간을 보냈던 그 민우였던 겁니다. 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쪽에서는 저를 선명하게 알아봤더라고요. 어색하게 비어있는 말틈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있는 저에게 특별히 묻지도 않았던 근황을 민우가 먼저 말을 해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거의 30년 만에 보는 사이다 보니까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었고 우리가 엄청나게 깊고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아니라서 더 머쓱했었어요. 근데 민우가 꺼낸 근황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참 기막힌 우연이구만. 그치? 아이, 그러게. 그간 어떻게 지냈어? 제가 전학 간 이후로 민우는 여전히 삼촌이나 친척들이 주는 돈을 받아가며 생활을 했고 나중에 여기저기 공사장을 돌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검정고시도 따고 자그마한 직장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는 무난하게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고 거기서 만났던 여자 직원과 결혼도 했다더라고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살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꽤 괜찮게 흘러간다 싶었는데 근데 참 상황이 안 좋게 되어버렸어.
저와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일이 되어버린 건 이전에 알았던 윗돌의 형들이 연락을 해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걸 수긍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더군요. 나중에 그 형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협박을 해오고 집까지 찾아왔어. 건달이었는데 투자식에 살고 있는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고 돈은 돈대로 거의 다 빼앗기다시피 협박당하고 있고 하니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서 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혼 얘기가 나와서 부인이랑은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민우는 전처와 딸은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자기는 오래도록 종적을 감추기 위해 다시 노가다를 전전하며 길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남이 주는 밥이나 먹고 겨우 그 형들 밑을 피해서 도망 나오긴 했지만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민우를 보면서도 어릴 때도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갑갑했어요. 가끔 부인한테 찾아가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딸은 어릴 적 자기와 잘 놀아주었던 아빠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빠가 말끔하게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만나러 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일단은 민우에겐 그런 씁쓸한 상황을 듣고 제 근황도 얘기한 후 어색하게 다시 와이프 옆쪽으로 와서 남은 일거리들을 돕고 있는데 그때부턴 이쪽 일에 전혀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그 사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민우를 보고 있는데 훌쩍 큰 키에 대충 입고 있는 옷 매무새며 어릴 적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고 딸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아빠로서 자식을 바라보고 있을 민우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민우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아들의 친구로서 챙기셨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장례에 왔었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왠지 저와 이 친구 사이에는 아버지라는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단어가 연결지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본래 약간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라 남들이 쉽게 말도 못 거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저나 이 친구나 각자 아버지라는 역할의 옷을 입혀놓고 보니 우린 그저 영락없이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대로 일어나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민우와 마주할 날이 없을 텐데 과연 이리 헤어져도 괜찮은 건지를 두고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뒷정리를 재촉하는 와이프를 뒤로하고 전 이날 와이프에게 비밀 하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후로 한 5년 정도는 와이프에게 들키지도 않았던 비밀이지요. 바로 결혼할 무렵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민우에게 빌려준 겁니다.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제가 꿈에 그리던 차로 바꿀 때 보태려고 갖고 있던 돈이었어요. 본래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차에는 여러모로 욕심이 많아서 좀 크고 좋은 차로 바꾸고 싶었기에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사고를 겪어서 그런지 나와 내 자식, 내 아내가 타는 차는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한 걸로 바꿔두고 싶었어요. 헌데 민우를 보니 그 돈을 쥐어주게 되었어요. 여기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민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한참 응시하더니 자기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 사양할 수도 없다며 그저 고맙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언제건 갚을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고
맨날 봉사활동이니 뭐니 하러 다니는 와이프를 썩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때 참 왜 그랬는지 저도 이후로 솔직히 말해보자면 한 몇 달간은 가슴이 쓰리더군요. 어쩌자고 내가 덜컥 4천만 원을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본 민우한테 줬던 걸까 싶어서 말이죠. 허나 아무쪼록 잘 살길 바랬고 저도 자식돈 입장에서 본인 딸을 당당하게 안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었죠. 물론 민우에게도 언제건 때 되면 갚으라곤 했지만 사실 썩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민우의 상태며 좌절해 있던 얼굴이며 많은 것들을 떠올리니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저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고 깔끔하게 입고 일도 조금씩 하면서 딸이라도 자주 보길 바랬어요.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포기가 좀 되긴 했지만 아무튼 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저일이 있고 5년이 지난 올해 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했는데 어눌하고 날카롭게 제 이름부터 부르는 그 말투에 직감적으로 그게 민우라는 걸 알았어요. 놀랍고 반가운 마음도 잃었고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와 혹시 또 힘든 상황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했나 싶은 직감이 느껴지더군요. 근데 저도 이쪽으로 어지간히 재능이 없는 건지 제 예상은 완벽하게 다 엇나가 버렸어요. 재민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나 그간 노가다도 하고 네가 준 돈 안 쓰고 불리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 응?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는 초반에 제가 준 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쓰지는 못했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간 다니던 노가다를 한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집 한 채도 없이 떠돌고 있는 자신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한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했었던 구제 옷 사업 쪽을 떠올려서 다시 찾아다녔답니다. 사람들이야 당연히 많이 바뀌었을 테니 이미 그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 일할 방법을 찾느라 꽤 고생도 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후로 다시 열심히 일하면서 노가다 하던 때보다 수익을 올렸다더군요. 때마다 네 생각이 참 많이 났다.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돈 건넨 네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어. 그래서 더더욱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또 더 오르기를 연속으로 하며 3년 차부터 잘 되었다는 거예요. 와중에 아파트 분양도 받았고 작년 말에 와이프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새 가족이서 살고 있는데 이제야 숨을 돌리고 돈도 어느 정도 채워졌을 쯤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간 진즉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죽기 살기로 일하며 그쪽 판에서 살아남으려고 버티다 보니 일단 가족과 같이 다시 살게 되는 게 목적이었기에 차마 신경을 못 썼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말로는 빌린 돈을 그대로 갚겠다고 하더니 제가 확인하게 된 돈은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더 주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까지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야. 고맙다, 친구야. 이 말밖엔 할 말이 없다. 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벌개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죠. 친구도 안정하고 자리 잡느라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저에게 이자까지 더 얹어서 갚아준 겁니다. 재결합하고 난 뒤 가족끼리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만나자고 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친구에게
고맙기도 하고, 성공한 친구가 대견하기도 하고, 때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친구 민우의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아무런 사심 없이 믿어주고 지원해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건 그것대로 아쉽지만 어찌되었건 민우가 저렇게 다시 발돋움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니 상금의 존재나 빌려줬던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일단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안 할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화낼까 봐. 하지만 다행히 아내는 제 옛날 일부터 쭉 말을 했더니 더 이상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 도와준 건 잘한 것 같다고 칭찬도 해주더군요. 올해가 가기 전 민우를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어진 이 인연, 돌고 돌아 만난 이 인연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우의 앞길도 그 가족들도 이후로 그렇게 쭉 함께 부둥켜 안고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 잘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자님,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으시고 분노 어린 마음에 남편에게 기막힌 복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연 참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짧은 연애를 하더라도 늘 손해보는 연애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 하나도 없이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고 때때로는 제 스스로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상대방 하나만을 생각하며 제 손해는 기꺼이 감수하는 좋게 말하면 헌신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성격이죠. 그런 제 성격을 알고 제가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저를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저를 이용해서 본인이 더욱더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남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언제나 헤어지고 나서야 그 남자가 저를 써먹을 대로 써먹고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연애를 할 때 그런 나쁜 남자들은 만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가 가진 걸 다 퍼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저로서는 단번에 그런 제 성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나쁘게 끝난 연애를 할 때마다 언제나 저를 걱정해 준 것은 아버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와의 연애를 즐기던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기꺼이 저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출산까지 하였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던 건지 결국 아버지와 저를 두고 도망가 버렸고 아직 제대로 젖도 못 된 저를 힘들게 키우신 사람이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도망간 뒤로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건실하게 일하셨지만 사실 어머니랑 연애를 할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건달로서 그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직의 꽤나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딸인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거든요. 앞으로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100번, 1000번은 더 확인하고 만나라.
그렇게 확인하고 만나도 나쁜 놈인 경우가 허다한데 너는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버드는 성격이 있어. 그런 성격이 결국에 너한테 독이 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덩치도 우락부락하고 팔뚝엔 엄청나게 큰 문신도 있고 확실히 건달로서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아버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싫어할 만한 그런 외양을 갖추고 계셨어요. 그러나 비록 겉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딸인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만큼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할 때도 보통 건달들은 배운 거 없고 힘만 센 멍청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학창 시절에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책도 많이 읽는 모범생이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건달이 되셔서 그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지식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대충 문신만 안 보이게 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그냥 겉만 조금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 소시적에 건달일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곤 했죠.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개가 필수적이어서 먼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정리해서 보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연애, 1년 혹은 2년 정도 되는 일반적인 연애를 여러 번 거쳐서 만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남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어떤 사람 만날 때 늘 제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연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편이 제게 먼저 다가왔던 케이스였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기 전에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다가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 그대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다가와가지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계속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 역시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일반적인 때보다도 더욱더 깊이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었죠. 심지어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 제가 보았을 때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너무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는 집안까지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업가였던 남편은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했고 졸업 직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마치고 바로 직후부터는 젊은 사업가로서 그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비싼 밥도 많이 얻어먹었고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목걸이 너한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와봤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요즘 가을옷 필요하다 그랬잖아. 어제 백화점 들렸는데 이 옷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예쁘게 입어. 알았지? 아이 참, 뭐하러 이런 걸. 고마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퍼주는 성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용하지 않았던 남자들과 연애를 해본 경험은 있긴 하지만 그 남자들도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관심이나 사랑을 제게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지나가다 이야기한 것조차 전부 기억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꼭 챙겨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한 발 앞서 나가주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지금껏 해온 모든 연애에서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포지션은 늘 저의 몫이었는데 제가 정말 온전히 챙김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얼떨떨하면서도 아,
이래서 사람들이 챙김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선명하게 들더군요. 남편이랑은 결혼 전에 3년간 연애를 했는데 전 정말로 그 3년 동안 공주님처럼 대접받는 연애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남편은 아까 말했듯이 잘생기기까지 했죠. 제가 콩깍지에 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남자친구를 본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제 남자친구를 보고 난 뒤에 어머, 효리 씨는 얼굴 진짜 많이 보다 보다. 남자친구가 어쩜 저렇게 잘생겼대? 라며 감탄하는 말을 꼭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제 남편의 외적인 모습에 반한 여자가 여자친구인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본인 하나만 봐도 여러모로 완벽한 남편은 부모님 되시는, 그러니까 제게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본인 명의로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남편은 어렸을 때 고생 한 번 안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편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 이래저래 싸가지가 없이 자랄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식 교육은 엄청 철저하게 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네가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이 여유에 취해서 살아가선 안 된다. 물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으면 우리 재산은 다 네 아래로 가겠지만 이미 있는 재산에 안주하면서 나태하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이 직접 해준 말이라고 하는데 전 진짜 감탄만 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제 교육을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셨지만 저희 집은 남편 집과는 다르게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바쁘셨던 분인지라 저렇게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진 못하는 편이었는데 처음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온전한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곤 해도 어쨌든 저는 영영 가질 수 없는 가정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남편과 만나면서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애에서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해보긴 했지만 이토록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실제로 현실적인 미래를 꿈꾸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기뻤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안과 남편 집안의 차이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고 그에 반해서 남편 집은 사실상 당장 시부모님과 남편이 일을 그만두어도 정말 3대는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자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잣집 분들은 본인들이랑 비슷한 형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마음이 착하기에 저와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 줄지언정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예전 일, 그러니까 건달로서 있었을 당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제 입장에선 문제가 컸어요.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시부모님 입장에서 본인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의 아버지가 건달인 적이 있었다니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면서 욕을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도 저희 아버지가 건달이었다는 거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긴 했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남편 될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시부모님 될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의 과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다고. 혹시 아버지만 괜찮으면 아버지가 건달이었다는 사실을 숨겨도 되냐고 말이죠. 자식으로서 엄연히 아버지가 보내왔던 시간들을 통째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게 저로서도 마음이 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남편과의 결혼이. 그리고 다행히도 아버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 내가 아무리 지금은 건달짓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했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이해해 주신 덕에 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과거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양심이 찔리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조금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또 건달 노릇을 하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하며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처음부터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그러나 저로서는 시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함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신혼집까지 마련한 뒤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은 연애들만 거의 해왔었는데 이런 나도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순간 왈칵 눈물이 솟구쳐서 버진로드를 걷다가 목 놓아서 엉엉 울 뻔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남편을 보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둘이 손 꼭 잡고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행복하고 화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연애 당시 봐온 남편의 모습이라면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결혼을 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락 문제였어요. 사실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혹은 부부가 되기 전 연인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야근을 한다거나 회식이 잡혔을 때 사귀는 사람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안 되면 그 상대방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제 남편은 연애 시절에만 해도 그런 연락을 정말 꼬박꼬박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반년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자꾸 연락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오늘 야근할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뭐야, 그러면 연락을 좀 주지.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해서 걱정했잖아. 미안,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어. 다음엔 꼭 챙길게. 한두 번은 당연히 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연락 같은 것도 까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10번을 늦는다고 치면 한두 번을 빼고 8번은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럴 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바빠도 문자 한 통만 남겨. 그냥 짧게 늦게 들어간다는 말만 해도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그때만 고개를 끄덕일 뿐 또 그날이 지나면은 아무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설마 남편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의 징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좀 소홀해졌나? 어떡하지? 라는 걱정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얼마 안 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남편이 제게 소홀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유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슈퍼를 다녀온다면서 밖에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길래 벨소리만 끄려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저장된 이름이 여자친구 1이었어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 석자로 저장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자친구 1이라니.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끊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남편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직후에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오빠, 나랑 언제 만나줄 거야? 오빠 너무 보고 싶어. 나 오빠랑 저번에 갔던데 또 데려가주면 안 돼? 친한 사이에 장난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이 총각도 아니고 엄연히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장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연애 당시 남편에게는 단순한 이성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문자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황급히 남편의 문자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나누었던 달콤한 말들을 여과 없이 제 눈에 담아야 했죠. 우리 애기 언제 만날까? 나 오늘은 야근한다고 핑계대면 되니까 우리 애기 보러 가고 싶어. 알겠어, 자기야. 얼른 와. 음, 내가 전에 사준 옷 입고 기다려. 알았지? 언제나 저만을 바라보고 생각해주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던 시절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을 감쪽같이 믿고 있던 저로서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2, 3, 4? 이게 다 뭐야? 네, 이름에서부터 아셨겠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이었어요.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일순간에 구제불능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저로선 당장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남편을 잡아서 뭐라고 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명확하게 하나의 이유를 꼭 짚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힘들게 한 결혼이고 이 사람만큼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잡아서 단속을 한다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저만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일단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을 알리고 제대로 말을 해야 했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 즉시 핸드폰을 내밀며 발뺌하지 못하게 하고선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 여자친구 1, 2, 3을 키우고 멋대로 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야? 미쳤어, 당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똑바로 말해. 이혼당하기 싫으면. 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갈 땐, 이렇게까지 세게 나갈 땐 남편이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매달릴 줄 알았어요. 사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말만 세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심드렁한 얼굴로 말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한 여자랑만 평생 같이 살 수가 있냐? 그게 가능해? 뭐라고? 내가 너한테 충분히 사랑 줬잖아.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아? 바람 펴서 사람 등에 칼을 꽂아놓고 사랑을 줘? 제정신이야? 바람 피면서도 할 도린 했잖아. 연애할 땐 더 그랬고. 기억 안 나? 그러니 앞으로도 눈 감고 있어. 내가 바람을 피든 뭘 하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라고. 그럼 내 와이프로 편하게 살게 해줄 생각이니까. 알았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인형이 돼달란 얘기였죠. 그 순간 전 미칠 것 같이 차오르는 분노를 느꼈고 바로 남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허나 그 후로 이어지는 것은 차마 여기에 자세히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편은 그 몇 배로 저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고 그로 인해 제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놓고도 그러니까 왜 아는 체를 해서 이 지경을 만드냐? 네가 자초한 거야. 라는 말을 남긴 뒤 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엔 복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저 인간을 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복수라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부들부들 배신감으로 몸은 떨려오는데 눈물만 미친 듯이 나고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과거에 건달일을 했다는 것이요.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어떡하면 좋아? 전 그래서 남편 몰래 아버지를 찾아가서 구구절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했고 아버진 노발대발하며 그놈을 죽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시간을 진정을 못하고 노발대발하시다가 겨우 차분해진 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마. 너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라. 그러고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간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숨을 죽이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3시간 뒤 저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채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울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살려줘. 자기 아버지가 미안해. 아무튼 절대 안 그럴게. 자기한테 손도 안 댈게. 바람도 안 필게. 제발. 아버지는 건달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남편에게 어디 음습한 뒷골목 같은 장소로 나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물론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장인어른으로서 사이랑 긴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혼자 나와달란 식으로 남편을 속인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아버지가 이야기한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불러 모은 건달들에게 온갖 협박은 물론이고 몸까지 엄청 얻어맞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 전 남편과 이혼해주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오히려 더 괴롭혀주고 싶더라고요. 나 당신과 이혼할 생각 없어.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땐 복수, 그리고 이혼이란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이 싹싹 비니 이상하게도 저조차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도 제 말에 당황하신 것 같지만 바짝 도끼에 오른 전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아버지도 제 말뜻을 알아들으신 건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내가 우리 딸이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참는다. 근데 다음에 또 이런 문제로 내 딸 힘들게 하면
그때는 내 딸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든 안 하고 싶어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주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라. 눈물 콧물을 빼며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고, 아버진 그런 남편을 용서해주는 대신에 아버지 집, 그러니까 제 친정집에서 저희 부부가 3년간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용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본인이 감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무서워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전 그마저도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은 뒤 신혼집을 팔고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에게 통금 시간을 정해주고 만약에 통금 시간을 넘겨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 사유랑 증거까지 매번 일일이 보고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남편을 보면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남편이 저 몰래 4명의 여자랑 바람핀 거, 그리고 제게 했던 막말들을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옆에서 두고두고 제 아버지 눈치 보게 하며 괴롭혀주고 싶습니다. 참 저도 한편으론 좀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상처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남편이 설사 이혼 생각을 접는다 하더라도 정신 차릴 거란 기대도, 생각도 안 합니다. 이미 구제불능 쓰레기니까요. 단 이렇게 1년 정도는 괴롭혀주다가 위자료 잔뜩 받아내어 이혼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연을 통해서 사람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일로 그 소중한 교훈을 얻은 것 같고요.